정부가 얼마 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 발표하였고요. 3월 31일에는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은 3080 플러스 재개발과 공공재개발 중 투자의 방향을 어디로 둘지에 포인트를 맞춰서 정책과 사업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쉽게 풀어나갈 거고 도움이 많이 되시는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선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심 공급 방안과 신도시를 개발한 택지 공급 방안으로 이번에 날짜를 달리하여 발표된 보도자료는 재개발 위주의 도심 공급 방안이죠. 일단 발표된 두 정책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는 비유와 함께 어디에 투자할지 투자 여부를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두 가지 공급 방안, 3월 31일 발표된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 제1차 후보지 선정 사업을 3080 재개발이라고 할 거고요. 3월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사업을 공공재개발이라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두 사업을 살펴볼게요. 3080 재개발, 공공재개발 이 두 재개발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업이 비슷하거나 같은 사업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특히 지난 2월 4일 주택 공급 방안, 즉 3080 플러스 공급 방안에서 2월 4일 이후 매매를 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 취득 대신 청산된다 하여 3080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 사업도 2월 4일 이후의 매수는 청산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두 사업은 엄연히 다른 사업인데요. 두 정책을 접근하실 때 두 가지 생각만 염두에 둔다면 쉽게 정책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정책에 의해 후보지로 선정된 해당 지역 물건을 외부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가 하는 점. 두 번째는 후보지로 선정된 해당 지역은 과연 정부가 제시한 사업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가입니다. 재밌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낡은 주택 100채가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택이 낡았다면 주택의 소유자가 고치고 개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심에는 지역이 열악한 곳 또는 여러 사정이 있는 지역이 있어 주택 100채가 모여있는 곳이 슬럼화됩니다. 도심이 슬럼화가 된다는 것이 범죄나 기타 환경관리 등의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미관상 좋지도 않고요. 정부도 이런 지역 개발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이곳을 수용해서 개발을 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가만 놔두자니 슬럼화되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낡은 주택 100채가 모여있는 곳에 선을 그어 이곳을 개발할 때 기존 100채 말고 25채를 더 짓게 해주겠다고 하고 대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금액 외에 사업비로 더 보태서 새 아파트로 바꾸라 합니다. 이것이 기존 재개발 방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새 아파트로 바꾸는데 돈을 부담하지만 그래도 25채 정도 더 지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어 거주민들은 최소의 돈으로 새 주택을 얻고 정부도 그 지역이 개량이 되고 결국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게 됩니다. 이때 선을 그는 것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작은 지역으로 선을 그으면 그냥 재개발, 크게 그으면 뉴타운 사업이라 하고요. 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낡은 주택 100채가 있는 곳에 금을 그어 재개발 사업지를 만들어 놓아도 조합원들의 부담이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개발하여 수익이 되는 곳은 사업을 진행하고요. 이런 조건에서도 수익이 많지 않은 지역은 개발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광역적으로 도심에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 공언을 하다가 2016년부터 집값이 급상승을 하고 그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들리자 부랴부랴 방향 수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작년 2020년 8월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선정하겠다 발표를 했었죠. 공공재개발은 비율을 들면 기존 100채에서 25채 물량을 주는 사업에서 정부는 공급을 더 늘려야 하는 목표를 가지므로 50채를 더 짓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25채는 임대아파트로 정부에 기부하라 합니다. 사람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25채 임대아파트를 빼주더라도 25채를 더 지을 수 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공공재개발 사업 예상 대상지를 찾아 투자에 나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공재개발 구역이 2020년 1월에 8곳, 3월에 16곳이 발표가 되었고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일을 진행하다가 올 신임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하더니 2월 4일 3080 플러스 공급 방안을 발표합니다. 3080의 뜻은요, 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공급의 의미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100채 플러스 25채 방식에서 공공재개발, 즉 50채의 추가 방식을 넘어서 규제 등을 완화해서 아예 화끈하게 100채를 더 짓게 해준다 합니다. 와우, 100채를 더 지으면 좋은 것 아니냐 하는데 정부는 조건을 덧붙입니다. 총 225채를 짓겠지만 토지 소유주는 공공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고 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저렴한 새 아파트 한
임대차단체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수익이 나는 부분은 임대아파트 건립 등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고요. 덧붙여 외부인들은 투기의 우려가 있으니 2월 4일 이후의 매수는 청산이 된다는 조건을 발표했죠. 이 공급 방안의 후보지 21곳을 3월 31일에 발표한 것이고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다면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냐? 정부의 말은 잘 좋게입니다. 그런데 그 잘 좋게라고 말하고 있는 사업 주체가 지금 비리 여부가 의심되어 신뢰성이 바닥인 LH 공공기관인 것인데요. 극단적인 비율을 들어서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핵심은 첫 번째 질문인 외부 매수자들이 선정된 후보지에 해당 지역을 매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공재개발은 외지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고 3080 재개발 사업은 2월 4일 이후 매수를 하면 청산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외부에서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080 후보지가 발표되어도 큰 이슈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외부인들이 살 수도 없으니 원주민들도 매매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관점, 해당 사업지는 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가 하는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토지 처분권을 넘겨주면 공공이 잘 좋게 사업을 수익을 보장해서 진행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책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본격적으로 3월 31일 발표된 3080 플러스 주택공급대책 후보지 발표 내용을 볼게요. 꼭 기억하실 것은 이번 주택공급방안 대상지는 2월 4일 이후 매수하면 청산된다는 점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목은 3080 플러스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입니다. 선도사업 후보지이므로 추가 후보지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우선 2월 4일 발표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주택공급방안의 사업 방식을 아셔야 합니다. 2월 4일 발표된 사업 방식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두 번째, 공공이 시행하되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여기에는 3가지 사업지에서 사업을 벌이는데 첫 번째 역세권, 두 번째 중공업지, 세 번째 저층노후 주거지에서 벌이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민간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주 동의로 공공이 직접 시행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 여기에도 첫 번째 역세권, 두 번째 중공업지, 세 번째 저층노후 주거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의 차이는 면적의 크기로 5,000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 대상지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렇게 2월 4일 4가지 사업 방식을 공급 방식으로 발표했네요. 이 사업의 4가지 툴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선도지구는 두 번째 사업 방식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특징은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상지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역세권,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9곳이 선정되었고 5,000제곱미터 이상의 중공업,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2곳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저층 주거지,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10곳이 발표되었습니다. 나머지 방식의 사업지구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 발표했는데요. 정부 발표에 의하면 각 사업별로 3월 넷째 주 현재 지자체 제한 288곳, 민간 제한 53곳 등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총 341곳이 3080 플러스 주택공급 대책의 사업 후보지로 접수가 되었고 이번 1차 선도사업지 발표를 시작으로 7월까지 후보지를 지속 공개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4월 중 서울 2차, 5월 중 서울 3차, 6월 중 경기, 인천, 지방 5대 광역시가 발표 예정이네요. 2월 4일 발표된 사업 방식들의 사업 진행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를 예를 들면 우선 토지주 10%의 동의를 확보하면 예정지구 지정 제한이라는 것을 합니다. 즉 토지주 10%의 동의를 확보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업을 원치 않는 토지주 등이 있을 텐데 토지주 10%의 동의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사는 사람은 청산이 될까봐 매수가 꺼려지게 되고 팔고자 하는 사람은 매수자가 없어 매매를 할 수 없으니 부득이하게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아니지만 2월 4일 발표 대책에 의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방식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진행은 무산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업 방식은 토지 소유권을 공공에게 일단 넘겨주는 방식인데 그렇다면 사업 대상지의 토지주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선도사업으로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국토부 및 지자체가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처리 지원할 예정이라 했었잖아요. 즉 대상지 모두 1, 2단계 종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 상향과 도시규제 완화로 인한 공급세대 증가로 토지주의 수익성을 개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본질은 토지 등 소유권을 넘기고 대부분 하나의 아파트 등이 나오고 사업주의 수익과 임대아파트 기타 비율 등은 모두 공공이 결정한다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모든 개발 이익이 대상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면 대상지 토지 소유자 등은 잔치를 벌릴 일이지만 토지 소유주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준다는 한 채의 아파트 말고는 확실히
확실한 것이 없어 공공이 모든 수익의 배분과 결정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죠. 결국 한 개의 아파트는 싸게 줄게,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이 사업은 대상지 토지 소유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사업 방식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겠네요. 발표된 대상지의 토지 소유주 등은 조금 입장이 나뉠 듯합니다. 다른 민간 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거나 자체 개발을 하는 등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이라 판단되면 이번 정부의 사업 방식은 거절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자체 개발이나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낡은 빌라나 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새 아파트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이번 정부의 사업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업 대상지 21개가 발표되었지만 매매가 되는 공공재개발 구역과 달리 이 사업 지역은 2월 4일 이후 청산되는 지역이라 외부인의 투자가 곤란해 사업지 분석은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매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3월 29일 발표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이번 대상지는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입니다. 1차 후보지 8곳은 이미 1월 15일 발표되었고 저희 영상에서도 다뤄드렸는데요. 우선 16곳 후보지를 알아보기 전에 유력 후보지 중 보류된 곳과 사업이 무산된 곳이 있습니다. 보류된 곳이 있는데 도림 26-21, 신길 16, 신길 밤동산, 번동 148, 대영 5, 아연 1, 하왕십리 구역이네요. 무산된 곳은 주민 등의 반대 여론이 있어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는데 보덕 2-1, 보덕 2-2, 한남 1, 성북 4구역 등이네요. 선정된 대상지는 총 16곳인데요. 노원구 상계 상구역, 강동구 천호 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 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 7동-2, 서대문구 홍은 1, 서대문구 충정로 1, 서대문구 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구, 중랑구 중화 122, 성북구 성북 1, 성북구 장이 8, 성북구 장이 9, 영등포구 신길 1구역 등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특징은 용도지역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여주고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면 돼서 최소한의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이니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선정된 지역은 사업을 추진해도 좋을 듯 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접하실 때 포인트는 우선 공공재개발의 투자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점인데요.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으려면 사실 이번 후보지로 선정되기 전에 투자를 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LH 사태처럼 이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자가 미리 파악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건 어렵고요. 그래서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셔야 하는 부분도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후보지로 선정된 곳을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에 이미 선정된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항상 호황인 것만은 아니고 앞으로 조절이 올 수 있고요. 해당 사업은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니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해당 지역을 유심히 관찰하시면 좋겠네요. 네, 맞는 이야기예요. 선정된 16곳은 모두 좋은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세대수가 많이 증가합니다. 투자를 한다면 향후 미래가치가 좋을 듯한 곳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훌륭하겠네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지역은 강동구 천호 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 23, 송파구 거여 새마을 등 4개의 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지의 투기 방지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선정 다음날 3월 3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인 경우 실입주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이라 이날 이후 필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3월 31일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 3월 29일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2가지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하게 추가로 언급할 말은 없고 정부의 생각대로 원활히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